김 실장 당장 가서 끌어내. 어제까지만 해도 초라한 행색으로 식당에서 악덕 사장의 구박을 온몸으로 받으며 시급 단돈 10,000원에 설거지하던 할머니가 운전기사가 운전해주는 최고급 세단 뒷좌석에 앉아 누군가에게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당장 끌어내라고 명령을 하네요. 과연 이 할머니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어제는 거지꼴로 식당 설거지를 하던 할머니. 오늘은 윤 회장님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 할머니의 사연을 시작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혹은 여러분이 직접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쨍그랑하고 날카로운 파열음이 공간을 찢어놓습니다. 무언가 깨지는 소리 뒤로 거친 남자의 고함이 고막을 때립니다. 아, 이 냄새나는 노친네야.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녀. 내 비싼 구두에 국물을 튀겨. 주방 바닥에 흥건하게 쏟아진 붉은 김치 국물. 그리고 그보다 더 붉게 달아오른 제 얼굴 위로 식당 사장의 삿대질이 꽂혔습니다. 낡은 고무장갑을 낀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 나이 70하고도 5.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에 내 이름 석자가 박힌 20층짜리 빌딩이 우뚝 서 있고 통장에는 죽을 때까지 다 쓰지도 못할 300억이라는 돈이 잠자고 있는데 고작 저가 세입자 놈에게 냄새나는 늙은이 취급을 당하며 바닥을 기고 있다니요. 순간 놈이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고 저는 중심을 잃고 쓰레기통 옆으로 나동그라졌습니다. 역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제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의 악취보다는 덜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놈의 번들거리는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차갑게 중얼거렸지요. 그래, 짖어라. 더 크게 짖어. 그게 내 놈의 마지막 발악이 될 테니까.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 최고의 자산가가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해서 겪은 아주 통쾌하고도 가슴 시린 3일간의 기록입니다. 시간은 거꾸로 흘러 폭풍전야 같았던 3일 전 밤으로 돌아갑니다. 서울 평창동 높은 담장에 둘러싸인 2층 저택. 이곳의 밤은 언제나 무서우리만치 고요했습니다. 마치 세상의 소음이 이 집 담벼락을 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거실벽에 걸린 100년 된 앤티크 괴종 시계가 묵직한 추를 흔들며 똑딱 똑딱 소리를 냈습니다. 그 규칙적인 소리가 100평 남짓한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넓은 공간 한가운데 최고급 이태리 가죽 소파에 파묻히듯 앉아있는 노인. 바로 저 윤정임이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식어빠진 대추차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들은 300억 자산가라며 부러워하지만 정작 제 곁에 있는 건 사람의 온기가 아니라 차가운 수입 가구들과 통장 잔고뿐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식 하나 없이 악착같이 돈만 벌어온 40년 세월. 그 대가가 고작 이 적막함인가 싶어 씁쓸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적막을 깨고 테이블 위에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김비서였습니다. 회장님, 밤늦게 송구합니다. 1층 대박 갈비탕 최 사장 말입니다.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구청 위생과에서 또 연락이 왔는데 이번엔 증거가 없으면 영업 정지를 못 시킨답니다. 분명 뒤로 손을 쓴 게 확실합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건물 1층, 건물의 얼굴이나 다름없는 그곳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김 비서, 네, 회장님. 내일 일정 다 비워. 그리고 창고에 있는 내 옛날 옷들 좀 찾아와. 옛날 옷이라면? 저는 창가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썩은 고기를 파는지 알 것 아니냐.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300억짜리 회장 명함을 떼고 시급 10,000원짜리 설거지 알바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더러운 주방 구석에서 제 평생 그토록 찾아 헤매던 보물을 만나게 될 줄은요. 날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안개는 거치지 않았지요. 평소라면 도우미 아주머니가 차려준 유기농 식단으로 아침을 먹고 기사가 대기시킨 검은 세단에 올랐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드레스룸 구석 가장 깊숙한 곳에 박혀있던 낡은 오동나무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경첩이 녹슨 소리와 함께 코끝을 찌르는 매캐한 나프탈렌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 냄새는 마치 잊고 지냈던 제 가난의 냄새와도 같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남편을 먼저 보내고 동대문 시장 바닥에서 김밥 장사를 할 때 입었던 물 빠진 꽃무늬 몸빼 바지와 늘어난 티셔츠가 고스란히 개겨져 있었습니다. 비단옷에 감싸여 있던 제 몸을 그 거친 옷감 속에 구겨 넣었습니다. 까슬까슬한 감촉이 피부에 닿자 기묘하게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더 이상 윤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파에 찌든 칠순 노파 윤씨 할머니만 남아 있었죠. 화장대 위에 놓인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그 사람은 여전히 30살의 젊은 모습으로 웃고 있더군요. 여보, 나 꼴 좀 보소. 당신 보내고 악착같이 돈 벌어서 귀부인 소리 듣고 살았는데 결국 다시 이 꼴이네. 근데 이상하지? 비싼 정장 입었을 때보다 이게 더 내 옷 같아. 숨이 좀 트이는 것 같구려. 묵직한 저택의 문이 닫히고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는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출근 시간에 10,000원 지하철. 사람들은 저를 귀찮은 짐짝 보듯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굽히던 사람들이었을 텐데 말이죠. 옷 한꺼풀 벗겨지니 저는 그저 길을 막는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씁쓸했지만 오히려 오기가 생겼습니다. 이게 진짜 세상의 민낯이었으니까요. 드디어 제 건물 윤타워 앞에 도착했습니다. 고개를 젖혀야 끝이 보이는 20층짜리 유리 빌딩.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그 건물이 오늘따라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괴물의 발밑 1층에서 고소한 갈비 냄새와 함께 묘한 비린내를 풍기고 있는 곳. 대박 갈비탕, 구인 설거지 및 주방 보조, 나이 무관 경력자 우대, 시급 10,000원. 유리창에 붙은 삐뚤빼뚤한 전단지를 보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점심 장사 준비로 전쟁터 같은 주방의 열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식사는 아직 준비 안. 뭐야? 할머니는 카운터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던 중년 사내 최만수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안경 너머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마치 시장 좌판에 놓인 생선의 신선도를 따지듯이 말입니다. 일자리 구한다고 붙여놨길래 왔소.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걸걸하게 나왔습니다. 아, 설거지? 할머니 나이가 몇인데? 허리는 써요? 우리는 바빠서 노인네들 경로 우대해 줄 시간 없는데. 최 사장은 껌을 짝짝 씹으며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순간 울컥 화가 치밀었지만 꾹 눌러 참았습니다. 내 목적은 취업이 아니라 감시였으니까요. 나이는 먹었어도 손은 빨라. 내가 시장 바닥에서 30년을 굴렀어. 월급은 됐고 일단 오늘 하루만 써봐. 일 못하면 돈 안 받고 그냥 갈 테니. 돈 안 받고라는 말에 최 사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탐욕스러운 눈빛이었죠. 공짜? 정 그렇다면야. 대신 오늘 점심때 그릇 하나라도 깨면 바로 집에 가시는 겁니다. 알았죠? 저기 가서 앞치마 매세요. 빨리빨리. 그는 제 등 떠밀듯 주방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주방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바닥은 기름기로 미끌거렸고 뚝배기 끓는 소리, 식기 부딪히는 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싱크대 앞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뚝배기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새로 오셨어요? 그때였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지옥도 속에서 유일하게 맑은 목소리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땀에 젖은 앞머리를 휘날리며 무거운 육수통을 나르던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김현우, 김군이었습니다. 청년은 무거운 통을 내려놓고는 제 손에 들린 낡은 행주를 보더니 씩 웃더군요. 그 웃음이 참 묘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저를 값싼 노동력이나 짐으로 보는데 이 청년만은 저를 사람으로 봐주는 눈빛이었거든요. 할머니, 거기는 바닥 미끄러워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리고 장화 신으셔야 해요. 제 거 남는 거 있는데 좀 크겠지만 신으실래요? 현우 군이 건넨 헐렁한 노란색 장화. 제 발이 그 안으로 쑥 들어가는 순간 차가웠던 발끝에 묘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습니다. 아, 이 난장판 속에 아직 쓸만한 놈이 하나 숨어 있었구나.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점심시간이 시작되자 최 사장의 고함 소리가 주방을 찢어놓기 시작했으니까요. 아, 김군, 고기 아끼라고 했지. 갈비탕에 고기 3점만 넣어. 국물만 많이 부으란 말이야. 그리고 할망구, 세제 좀 작작 써. 그거 다 돈이야. 저는 고무장갑을 낀 손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내가 내 놈 밑바닥까지 다 봐주마. 저의 이중 생활은 그렇게 전쟁 같은 점심시간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전쟁 같던 점심 장사가 끝나고 주방 구석 쭈그리고 앉아 숨을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조심스럽게 톡톡 두드렸습니다. 현우였습니다. 할머니, 많이 힘드시죠?
이거 좀 드세요. 현우가 내민 건 미지근하게 데워진 두유 한 병과 초코파이 하나였습니다. 자기도 점심을 못 먹어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으면서 자기 몫을 제게 건넨 겁니다. 아니야, 총각이나 먹지 왜 나를. 괜찮아요. 전 아까 밥 먹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보니까 시골에 계신 우리 할머니 생각나서 그래요. 허리도 안 좋으신데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못 이기는 척 두유를 받아들었습니다. 뚜껑을 따서 한 모금 넘기는데 그 미지근하고 고소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차갑게 얼어붙었던 제 속을 데워주더군요. 300억을 벌면서도 느껴보지 못한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맛이었습니다. 총각은 왜 여기서 이런 험한 일을 해? 사장 성질머리 보니까 보통이 아니던데. 슬쩍 떠보듯 물었습니다. 현우는 싱긋 웃으며 식은 행주를 빨았습니다. 돈 벌어야죠. 사실 저 요리 공부하고 싶거든요. 나중에 제 이름 건 작은 식당 하나 차리는 게 꿈이에요. 손님들이 배부르게 먹고 웃으면서 나가는 그런 식당이요. 우리 할머니가 늘 그러셨거든요. 밥 장사는 사람 살리는 일이라고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요. 순간 저는 들고 있던 두유병을 놓칠 뻔했습니다. 밥 장사는 사람 살리는 일이다. 그건 40년 전 제가 시장통에서 국밥을 팔 때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습니다. 신용이 곧 자산이다. 제 사원과도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그 말을 이 새파란 청년의 입에서 듣게 되다니요. 저는 젖은 손으로 현우의 등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낡은 유니폼 위로 앙상한 견갑골이 만져졌지만 그 뼈대는 누구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래,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이 녀석이다. 하지만 그 훈훈한 시간도 잠시 뒷문이 쾅 열리며 최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저녁 예약 명단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 쉬는 시간 끝났어. 저녁에 단체 손님 30명 온다. 재료 준비해야 되니까 튀어와. 최 사장은 주방을 쓱 둘러보더니 먹다 남은 반찬통들이 쌓여 있는 잔반 처리대로 걸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충격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군, 너 깍두기랑 김치 남은 것들 물에 싹 씻어서 다시 양념해. 겉절이처럼 보이게. 네, 사장님 그건. 그리고 뚝배기에 남은 국물들 버리지 말고 큰 통에 모아. 육수 끓일 때 섞어서 쓰게.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잔반 재사용. 뉴스에서나 보던 그 파렴치한 짓을 내 건물 1층에서 그것도 내 눈앞에서 시키고 있는 겁니다. 현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그건 안 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이고 무엇보다 손님들한테 못할 짓입니다. 이 새끼가 진짜 돌았나? 아, 땅 파서 장사하냐고. 네가 재료비 대줄 거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안 그러면 당장 짐 싸서 꺼져. 최 사장이 으름장을 놓으며 식칼을 도마에 쾅 하고 내리꽂았습니다. 살벌한 정적이 주방을 감돌았습니다. 현우는 주먹을 꽉 쥔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최 사장은 핏발선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저는 구석에서 숨을 죽인 채 주머니 속에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터질 것이 터질 시간이었습니다. 저 청년이 과연 현실과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신념을 지킬 것인가? 그리고 저 또한 선택해야 했습니다. 언제 정체를 드러내고 이 난장판을 끝낼 것인지를. 그때 현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순한 양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방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처럼 변했습니다. 최만수 사장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현우 군의 손은 김치 국물이 묻은 행주를 꽉 쥐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못합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울림은 쇳덩이처럼 단단했습니다. 최 사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뭐, 못해? 야, 너 지금 내 주제를 모르나 본데 너 여기서 잘리면 갈 데 있어? 당장 월세는 어떻게 낼 건데? 알량한 양심 지키려다가 길바닥에 나앉고 싶어? 최 사장은 현우의 아픈 곳, 가난을 무기로 찔러댔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자존심까지 없는 건 아닌데 돈 있는 놈들은 꼭 저렇게 사람의 가장 밑바닥을 건드려 굴복시키려 듭니다. 현우가 잠시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입술을 깨무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래, 쉽지 않겠지.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저도 속으로 안타까움을 삼켰습니다. 만약 현우가 여기서 포기하고 시키는 대로 한다 해도 저는 그를 비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게 더러운 거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우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최 사장이 가리킨 싱크대 쪽이 아니라 그 반대편 음식물 쓰레기통 쪽으로 말입니다. 너 지금 어디가? 최 사장의 당황한 외침을 뒤로하고 현우는 들고 있던 큰 스테인리스 볼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사장이 씻어서 쓰라고 했던 깍두기와 김치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둔탁하고도 시원한 소리와 함께 붉은 잔반들이 쓰레기통 속으로 모조리 쏟아져 내렸습니다. 주방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뚝배기 끓는 소리마저 멈춘 것 같은 진공 상태와도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현우는 빈 통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습니다. 40년 전 상한 재료를 납품받고는 그 자리에서 다 불질러 버렸던 제 젊은 날의 객기. 아니, 기백이 저 청년에게서 보였습니다. 이런, 이 미친 새끼가 짱 마이너스. 날카로운 파열음이 정적을 깼습니다. 최 사장의 손바닥이 현우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현우의 고개가 휙 돌아가고 입가에서 붉은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모은 건데? 내깟 놈이 감히 내 돈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죽고 싶어 환장했어? 최 사장은 이성을 잃고 날뛰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국자를 집어던지고 쟁반을 엎었습니다. 와장창 식기들이 바닥을 뒹굴며 깨져나갔습니다. 그는 분이 안 풀렸는지 구석에 서 있던 제게로 불똥을 튀겼습니다. 어이, 할망구, 뭐하고 쳐다보고 있어? 당신도 한패야? 저놈이 미쳐 날뛰면 말려야 할 거 아니야. 밥만 축내지 말고 당장 저거 주워 담아. 씻으면 쓸 수 있으니까 당장 주워 담으라고. 최 사장이 쓰레기통을 발로 차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쓰레기통이 넘어지면서
냄새나는 오물들이 제 장화 위로 쏟아졌습니다.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평생 처음으로, 아니 회장이 된 이후 처음으로 아랫사람의 말투가 아닌 동등한 인간의 눈빛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사장 양반, 사람이 먹는 음식 같고 그러는 거 아니야. 천벌 받아. 뭐? 천벌? 하? 이 노인네들이 쌍으로 돌았나? 야, 너네 둘 다 당장 꺼져. 퇴직금? 월급? 웃기지 마. 기물파손의 영업 방해로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최 사장은 씩씩거리며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힘없는 노인의 몸은 속수무책으로 휘청거렸고 저는 뒤에 있던 뜨거운 육수 통 쪽으로 넘어지려 했습니다. 탁! 등 뒤에서 뜨거운 열기가 확 느껴지며 아찔했던 찰나 누군가 제 몸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현우였습니다. 그는 넘어진 저를 받아내고 대신 육수통 모서리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현우 총각, 괜찮아? 현우는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저를 감싼 팔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최 사장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굶주린 짐승 앞에서도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의 그것처럼 맹렬했습니다. 사장님, 저 때리는 건 참겠는데 할머니 건드리지 마세요. 연세도 많으신 분한테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이고, 눈물겨운 효도 나셨네. 그래, 그럼 둘이 같이 사이좋게 병원 실려가 보든가. 최 사장은 이제 완전히 눈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는 주방 구석에 세워져 있던 대걸레 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성의 끈이 끊어진 폭군에게 더 이상 윤리와 도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걸레 자루가 허공을 가르며 현우와 저를 향해 날아들려는 그 순간 현우는 저를 자신의 등 뒤로 완전히 숨기고 웅크린 채 그 매질을 온몸으로 받아낼 준비를 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내 건물에서, 내 눈앞에서 나를 지키려던 이 귀한 청년이 다치는 꼴은 죽어도 못 봅니다. 저는 현우의 등 뒤에서 주머니 속 휴대전화의 단축키 1번을 길게 눌렀습니다. 미리 약속된 신호. 이제 윤 씨 할머니의 연극은 끝났습니다. 대걸레가 현우의 등을 내리치기 직전 저는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그 손 멈춰. 그 목소리는 칠순 노파의 힘없는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을 호령하던 윤타워의 주인 윤정임 회장의 서슬 퍼런 사자후였습니다. 그 손 멈추라고 했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갈라지는 노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식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수백 명의 임직원을 침묵시키던 그 서늘하고도 묵직한 저음. 그 기세에 눌린 걸까요? 허공을 가르던 대걸레 자루가 현우의 머리 위 딱 한 뼘 거리에서 멈칫했습니다. 참, 이 노친네가 진짜 돌았나? 목청 하나는 좋네. 비켜. 이봐, 노친네 다치고 싶어? 최 사장은 잠시 움찔했지만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핏발선 눈으로 저를 노려보는 그 꼴이 마치 덫에 걸린 줄도 모르고 날뛰는 멧돼지 같더군요.
저는 제 앞을 막아서고 있던 현우의 옷자락을 부드럽게 잡아 옆으로 비키게 했습니다. 현우가 놀란 눈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피가 흐르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위험해요. 피하세요. 괜찮다, 현우 총각. 이제부턴 어른이 해결하마. 저는 꼬질꼬질한 고무장갑을 벗어 바닥에 탁 하고 내던졌습니다. 그 둔탁한 소리가 주방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잔뜩 묻은 앞치마를 거칠게 뜯어내버렸지요. 굽어있던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최만수 사장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단순히 자세만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눈빛. 40년간 산전수전 겪으며 300억을 쌓아 올린 그 서늘한 눈빛을 되찾았습니다. 그러자 저를 깔보던 최 사장의 시선이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최만수 사장, 자네 아까 나한테 그랬지. 늙은이 냄새난다고. 내 건물격 떨어진다고. 뭐, 자네? 틀린 말은 아니야. 지금 내 옷에선 쉰내도 나고 짬 냄새도 나니까. 그런데 말이야. 저는 한 발자국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뒷걸음질 치지 않는 제 기세에 눌려 오히려 최 사장이 움찔하며 물러섰습니다. 자네 그 썩어 빠진 인성에서 나는 악취에 비하면 이건 향수 수준이더군. 이 미친 할망구가 진짜 죽고 싶어 환장했어? 최 사장이 다시 대걸레를 치켜들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마이너스. 주방 뒷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칩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비서였습니다. 그 뒤로 법무팀 변호사들과 건장한 경호원들이 줄지어 들어와 순식간에 좁은 주방을 에워쌌습니다. 기름때 전 주방 바닥에 반짝이는 구두들이 도열했습니다. 그 비현실적인 광경에 최 사장은 들고 있던 대걸레를 힘없이 떨어뜨렸습니다. 챙그랑 마이너스. 뭐야? 당신들 누구야? 여기 주방이야. 나가. 최 사장이 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김 비서가 제게 달려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하얀 손수건을 꺼내 제 옷에 묻은 오물을 닦아내려 했습니다. 송구합니다, 회장님. 조금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놈이 흉기를 들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몸은 상한 곳 없으십니까? 됐다. 옷 버린다. 저 물건이나 치워. 회장님. 그 단어가 최 사장의 귓가에 꽂히는 순간 그의 얼굴색이 하얗다 못해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더군요. 시선이 제 얼굴과 김 비서를 번갈아 오갔습니다. 회장님? 설마 윤타워, 윤정임 회장? 저는 김 비서가 건네준 안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이제야 익숙한 제 모습, 윤정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싸늘한 눈빛으로 최 사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래, 자네가 그토록 재계약하고 싶어 안달났던 그 집주인일세. 내 얼굴도 모르면서 아부는 어떻게 떨려고 했나? 아니. 저기, 이건 뭔가 오해가. 최 사장의 무릎이 풀린 듯 휘청거렸습니다. 방금까지 호랑이처럼 날뛰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비를 맞은 똥개 마냥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오해? 무슨 오해? 자네가 나한테 소금 뿌리고 밀치고 욕한 거? 그게 아니라 저는 정말 모르고 알바생 교육 차원에서 교육?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끝까지 비겁하더군요. 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자네가 말한 교육이 이거였나? 재생 버튼을 누르자 최 사장의 악다구니가 주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군, 너 깍두기랑 김치 남은 것들 물에 싹 씻어서 다시 양념해. 국물도 모아. 내깟 놈이 감히 내 돈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죽고 싶어 환장했어? 명백한 증거. 최 사장은 입을 뻐끔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올감이었습니다. 저는 옆에 서 있던 변호사에게 손짓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봉투에서 두툼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최 사장의 가슴팍에 안겼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일세. 맞아? 내가 왜? 자네 사정은 자네가 알아서 해야지. 여기 계약서 제12조 사망 보이나? 임차인이 불법 행위로 건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저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음식물 재사용은 식품위생법 위반이고 알바생 폭행은 형사처벌 감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자네는 내 건물의 급을 떨어뜨렸어. 내 건물에선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장사치는 발도 못 붙여. 회장님, 제발 보증금이라도. 보증금? 계산이 덜 끝난 것 같은데? 저는 주방을 천천히 둘러보며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자네가 더럽힌 이 공간 싹 다 뜯어 고쳐야 할 원상복구 비용, 계약 기간 못 채우고 나가는 위약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 건물 이미지 먹칠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법무팀에서 이런 한 푼 안 틀리고 계산해서 청구할 걸세. 아마 보증금으론 택도 없을 거야. 자네가 타고 다니는 그 외제차 팔아도 모자랄걸? 최 사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헐떡거렸습니다. 그의 탐욕이 쌓아 올린 모래성이 파도 한 번에 쓸려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비서, 당장 내보내. 내 눈앞에서 치워.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최 사장의 비명소리가 멀어지자 주방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저는 구석에 멍하니 서 있는 현우에게로 눈을 돌렸습니다. 현우는 아직도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 퉁퉁 부은 뺨을 감싸 쥐고 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풀렸는지 싱크대를 붙잡고 간신히 서 있더군요. 저 거대한 회장님이 방금 전까지 자기와 같이 쪼그려 앉아 두유를 마시던 그 할머니라니 혼란스러울 만도 했지요. 저는 천천히 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덜덜 떨고 있는 그의 피 묻은 손을 제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터져 있었지만 그 어느 비단보다 고귀하게 느껴졌습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네, 청년. 아? 할머니. 아니, 회장님. 아까 날 지켜줘서 고마웠어. 300억까진 나도 못 막는 매를 자네가 온몸으로 막아줬어. 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김 비서, 차 대기시켜. 이 청년 병원부터 데려가야겠다.
그리고 저는 주방을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텅 빈 주방과 현우를 번갈아 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사기꾼은 쫓아냈으니 이 가게는 이제 문을 닫겠지. 하지만 이 주방까지 썩게 둘 순 없잖나. 곧 새로운 주인을 찾을 텐데 그때 자네가 진짜 요리를 해보는 건 어떻겠나? 김현우 주방장. 그 말에 현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지옥 같던 주방의 악취가 걷히고 이제야 비로소 숨 쉴 만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을 가득 채우던 역한 고기 비린내와 고성방가는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대신 코끝을 찌르는 알싸한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공기청정기 돌아가는 소리만이 감도는 곳. 이곳은 대학병원 VIP 병동의 1인실입니다. 저는 창가 쪽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하얀 환자복을 입고 침대에 걸터 앉은 현우 청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뺨에는 하얀 거즈가 붙어 있었고 대걸레 자루를 막아내느라 시퍼렇게 멍이 든 팔뚝에는 파스가 붙어 있었지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게 미지근한 두유를 건네주던 주방 알바 동료였는데 지금 녀석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거친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회장님이라는 직함이 주는 무게가 이 순박한 청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거겠지요. 침묵이 길어지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일부러 아까 주방에서 쓰던 그 투박한 말투를 꺼냈습니다. 많이 아프지? 의사 선생 말로는 뼈에는 이상 없다는데 그래도 며칠은 욱신거릴 거야. 제 목소리에 현우가 퍼뜩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런 VIP 병실에 있을 군번도 아닌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라. 돈 걱정은 하지 마라. 산재 처리는 당연한 거고 그 외 치료비는 내 개인적인 사례니까. 내 몸값에 비하면 병원비는 껌값도 안 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물잔을 집어 현우에게 건넸습니다. 현우가 황송해하며 두 손으로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마셔라. 목 탈 텐데. 감사합니다. 물을 마시는 현우의 목을 대가 움직이는 것을 보며 저는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실 300억 자산가인 제가 이 밤중에 집으로 가지 않고 여기까지 따라와서 묻고 싶은 건 딱 하나였습니다. 현우야. 네. 아까 말이다. 그 최 사장이 대걸레를 휘두를 때 너는 왜 나를 감쌌느냐? 현우가 멈칫하며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힘없는 늙은이고 너는 앞길 창창한 젊은이야. 게다가 나는 내 가족도 아니고 오늘 처음 본 꼬질꼬질한 식당 할망구였잖냐. 보통 사람들은 다 도망가거나 모른 척 했을 거야. 그런데 너는 내 몸을 던졌어. 도대체 왜 그랬냐?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드는 하이에나들 틈에서 살아온 저에게 대가 없는 희생이란 존재하지 않는 환상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현우는 잠시 허공을 응시하더니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무서워서?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네. 물론 그 대걸레도 무서웠는데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뭔데? 제가 그걸 피하면 나중에 돌아가신 할머니 뵐 면목이 없을 것 같아서요. 현우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맑아졌습니다. 저 어릴 때 부모님 사고로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서 컸거든요. 할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현우야, 가난한 건 죄가 아니지만 비겁한 건 죄란다. 약한 사람 등 뒤에 숨는 남자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실패한 인생이다. 아까 할머니, 아니 회장님을 뵈니까 꼭 우리 할머니가 서 계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몸이 먼저 나갔습니다. 순간 저는 가슴 한구석이 몽둥이로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약한 사람 등 뒤에 숨는 건 비겁하다. 나는 과연 비겁하지 않게 살았나? 돈을 무기로 권력을 갑옷으로 삼아 세상 뒤에 숨어 살았던 건 아닌가? 이 청년의 낡은 운동화 속에 담긴 저 단단한 철학이 300억짜리 빌딩을 가진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40년 전 먼저 떠난 남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여보, 돈보다는 사람이 먼저야. 당신은 따뜻한 사람이잖아. 저는 천천히 눈을 뜨고 현우의 손등 위에 제 주름진 손을 포개어 올렸습니다. 현우야. 네, 회장님. 나는 자식이 없다. 남편도 일찍 보냈고, 그래서 내 주변엔 내 돈을 보고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 뿐이었어. 다들 내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내가 언제 죽나 계산기나 두드리고 있지.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등 뒤에 숨어 있으면서 처음 느꼈다. 사람의 등이 참 따뜻하더구나. 내 통장에 있는 그 많은 숫자들보다 내 그 땀 냄새 나는 등짝이 훨씬 더 든든했어. 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제 손을 뿌리치지 않고 조심스럽게 맞잡아 주었습니다. 거친 주방일이 만든 굳은 살이 제 손바닥에 느껴졌지만 그 까칠함마저 온기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저도 아까 두유 드실 때 저희 할머니 생각나서 좋았습니다. 외로우셨죠? 외로우셨죠. 누구도 감히 윤 회장에게 묻지 못했던 그 말. 회장님, 건강하십시오. 회장님, 투자 좀 해주십시오라는 말만 들었던 제게 외로우셨죠? 라고 묻는 이 청년.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쳐져 있던 단단한 빗장을 와르르 무너뜨렸습니다. 저도 할머니 돌아가시고 혼자 남겨지고 나니까 그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 기분요. 돈이 없어서 배고픈 건 참겠는데 밥 먹을 때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건 참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현우의 말이 제 폐부를 찔렀습니다. 매일 밤 100평짜리 저택에서 혼자 식은 밥을 넘기던 제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50년이라는 세월의 간극을 넘어 고독이라는 같은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다시 저 차가운 세상의 냉대 속으로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단순히 돈 몇 푼 쥐어주고 끝내는 보상이 아니라 내 남은 생을 걸고 이 아이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겠다고. 저는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야, 몸 좀 추스르면 나랑 갈 데가 있다. 네, 어디를? 내 집으로 가자. 거기서
밥 한 끼 제대로 먹자꾸나. 식은 두유 말고 따뜻한 밥 말이야. 나도 밥 먹을 때 말할 사람이 필요했거든. 창밖에는 어느새 어둠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병실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광등 불빛이 아니라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본 두 사람의 마음이 켜놓은 등불이었습니다. 며칠 뒤 태어난 현우를 태운 검은 세단이 평창동 저택의 육중한 대문을 통과했습니다. 현우는 차에서 내려 눈앞에 펼쳐진 2층짜리 대리석 저택을 올려다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생 옥탑방과 고시원을 전전하던 청년에게 이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성이나 박물관처럼 보였을 겁니다. 들어오너라. 누추하지는 않지만 좀 썰렁할 게다. 저는 앞장서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높은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가 차가운 빛을 쏟아냈고 집안을 감싸고 있던 묵직한 정막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현우는 쭈뼛거리며 신발을 벗어 한쪽 구석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남의 성역에 함부로 발을 들인 죄인처럼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앉아라. 밥상 차려오라고 했다. 식탁은 12명이 앉아도 남을 만큼 길고 거대했습니다. 그 끝에 현우를 앉히고 저는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도우미 아주머니가 정갈한 한식 코스를 내오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전복죽, 막 구워낸 떡갈비, 그리고 윤기가 흐르는 쌀밥. 주방에서 남은 반찬을 비벼 먹거나 편의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현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회장님, 이게 다 저 먹으라고 차리신 겁니까? 그래, 퇴원 축하주다. 술 대신 밥인 게 좀 아쉽지만 너무 과분합니다. 제가 이런 걸 받아도 되는지. 현우는 수저를 들 생각도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저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제 밥그릇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식는다. 밥은 따뜻할 때 먹어야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법이야. 어서 들어. 그제야 현우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전복죽을 한술 떠서 입에 넣는 녀석의 표정이 금세 울 것처럼 일그러지더군요. 너무 맛있어서인지 아니면 서러웠던 지난날이 떠올라서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요. 달그락 달그락 넓은 저택에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허겁지겁 하지만 예의 바르게 식사하는 현우의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매일 혼자 먹던 이 밥상이 오늘은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앞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것, 누군가 맛있다는 표정으로 밥을 먹어준다는 것, 그 사소한 풍경이 300억짜리 통장 잔고보다 제 마음을 더 배부르게 채워주더군요.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서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수천 권의 책과 창밖으로 보이는 북한산의 전경. 현우는 찻잔을 든 채 창밖을 내려다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서울이 한눈에 다 보이네요. 여기서 보면 세상이 다 회장님 것 같으시겠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글쎄다. 내 눈엔 세상이 내 것인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네, 현우야. 이 집이 좋아 보이느냐? 네.
당연하죠. 저 같은 사람은 평생 일해도 현관문 하나 못 살 텐데요. 정말 꿈의 궁전 같습니다. 꿈의 궁전이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낡은 사진 액자 하나를 가져와 현우에게 건넸습니다. 40년 전 남편과 제가 시장통에서 국밥집을 처음 열었을 때 찍은 빛바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나는 말이다. 이 으리으리한 저택보다 저 좁아터진 국밥집 단칸방이 더 그립다. 그때는 가난했어도 등 비비고 잘 남편이 있었고 내일은 더 나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이 넓은 집에 나 혼자다. 밤에 자다가 목이 말라 깨도 물 한 잔 떠다 줄 사람이 없어. 현우는 사진과 저를 번갈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려함 뒤에 숨겨진 노인의 짙은 그림자를 본 것이겠지요. 현우야,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사업가라고 부르지만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돈은 벌었지만 그걸 물려줄 사람을 못 찾았으니까. 저는 소파 깊숙이 몸을 묻으며 천천히 본론을 꺼냈습니다. 내게는 조카들이 여럿 있다. 다들 명문대 나오고 유학 다녀오고 스펙들이 화려해. 그런데 말이다. 그 녀석들 중 누구도 내가 아플 때 달려온 놈이 없어. 다들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 수정했냐고만 묻더구나. 나는 내 피땀이 서린 윤타워를, 그리고 내 평생의 철학인 신용을 돈만 아는 괴물들에게 넘겨주고 싶지 않다. 그러면 나는 죽어서도 눈을 못 감을 것 같아. 저는 현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김현우, 네 회장님, 내 아들이 되어주지 않겠나? 현우의 손에서 찻잔이 달그락하고 흔들렸습니다. 녀석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저는 고졸에 가진 것도 없고 족보도 없는 놈입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감히... 스펙? 학벌? 그런 건 돈 주면 다 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경영학 박사 학위가 아니야.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건 딱 하나다. 저는 몸을 앞으로 숙여 현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300억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쓰레기통에 잔반을 쏟아버릴 수 있는 그 배짱. 그리고 매 맞는 노인을 위해 기꺼이 등을 내어줄 수 있는 그 따뜻함. 그거면 된다. 경영은 내가 가르치면 돼. 하지만 인성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현우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 주는 무게감, 그리고 두려움 때문이겠지요. 회장님, 솔직히 무섭습니다. 저는 그럴 그릇이 못 됩니다. 나중에 실망시켜드리면 어떡합니까? 실망? 하하. 저는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야, 이 녀석아. 넌 이미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그 지옥 같은 주방에서 너는 내 양심을 지켰어. 그거 하나 증명했으면 된 거야. 내 남은 인생을 걸고 베팅하는 거다. 나 윤정임이야. 투자에서 실패해 본 적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현우 앞에 놓았습니다. 입양 서류나 상속 포기 각서 같은 무서운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젊은 시절부터 써온 낡은 경영 일기장이었습니다. 이건 내 40년 노하우가 담긴 비법서다. 오늘부터 이거 읽어. 그리고 내일부터 당장 출근해. 주방이 아니라 내 옆자리로.
내 비서부터 시작해서 밑바닥부터 다시 배우는 거다. 도망가고 싶으면 지금 가도 좋다. 하지만 저는 잠시 뜸을 들이다 촉촉해진 눈으로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늙은이의 밥상머리 친구가 되어준다면 나는 더 바랄 게 없겠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괴종시계 소리만이 똑딱 하고 공간을 채웠습니다. 이윽고 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어떤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회장님, 아니 어머니, 부족하지만 제가 어머니의 지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제대로 배워서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울림은 저택의 기둥을 울릴 만큼 단단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 꿇은 현우를 일으켜 세워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텅 비어 있던 이 거대한 저택에 드디어 사람의 온기가 가득 차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300억으로도 살 수 없었던 가족. 그건 돈이 아니라 쓰레기통에 버려질 뻔한 양심을 건져 올린 대가로 신이 제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12번 바뀌는 동안 제 삶에도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지요. 오늘도 평창동 저택의 정원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정원사가 깎아놓은 잔디 한 폭이라도 흐트러질까봐 사람 출입을 막았겠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잔디밭 위에는 알록달록한 아기 장난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빨래 건조대에는 앙증맞은 아기 내복들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으니까요. 어머님, 준서가 어머님 보더니 좋아서 넘어가네요. 저한테는 안기지도 않으면서 현우의 아내 지은 어미가 과일 접시를 내려놓으며 웃습니다. 저는 품에 안긴 돌쟁이 손자 준서의 볼에 제 쭈글쭈글한 볼을 비볐습니다. 아기 살 냄새, 300억짜리 향수를 갖다 줘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오냐 오냐, 우리 준서 할미가 그렇게 좋으냐? 아이고, 요 녀석 손가락 힘센 것 좀 봐라. 나중에 할미보다 더 큰 부자 되겠다. 준서가 제 검지손가락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꽉 쥡니다. 이 작은 생명의 온기가 제 메마른 핏줄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집니다. 그때 저만 치서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다가옵니다. 3년 전 기름때 전 앞치마를 두르고 쭈그리고 앉아 두유를 마시던 그 청년. 제 아들 김현우 본부장입니다. 녀석은 이제 제법 경영인다운 태가 납니다. 하지만 제 눈을 바라보는 그 선한 눈빛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지요. 어머니, 바람이 좀 찹니다. 무릎 담요 덮으세요. 현우가 익숙한 손길로 제 무릎에 담요를 덮어주고는 제 맞은편 의자에 앉습니다. 회사 일은? 오늘 주말인데 좀 쉬지. 뭐하러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 아니요. 이번에 1층 로비 리모델링 끝난 거 어머니께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현우가 태블릿 PC를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줍니다. 새로 단장한 윤타워 1층 로비. 그 한가운데에는 으리으리한 조형물 대신 소박한 동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신용은 사람을 살리고 정직은 기업을 살린다. 제 평생의 신조이자 현우 할머니의 유언이기도 한 그 문구.
저는 사진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잖아요. 건물의 주인은 건물주가 아니라 거길 드나드는 사람들이라고요. 로비에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무료 쉼터도 만들었습니다. 커피도 공짜고요. 허허, 녀석. 공짜 좋아하다가 대머리 된다. 임대료도 안 나오는 공간을 그렇게 막 써서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입꼬리는 귀에 걸려 내려올 줄을 몰랐습니다. 내 아들이 내 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정신을 지키고 있구나.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현우가 따뜻한 대추차를 제 찻잔에 따라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뭐가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요. 그리고 준서에게 할머니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주셔서요. 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세상에 내 편이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한 건지 몰랐어요. 저는 찻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뜨거운 차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데 가슴속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고맙긴 내가 더 고맙지. 다 늙어 빠진 나무에 내가 다시 꽃을 피워줬잖니. 저는 품 안에서 잠든 준서를 토닥이며 정원 너머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00억. 젊은 날에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고 그게 있으면 외롭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저 차가운 숫자에 불과했지요. 진짜 부자는 함께 밥을 먹으며 맛있다고 말해줄 사람이 있는 사람. 아플 때 괜찮냐고 진심으로 걱정해줄 사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늙어가는 내 모습을 보며 사랑합니다라고 말해줄 가족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걸 칠순이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식탁 앞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혹시 돈을 버느라, 자존심을 세우느라, 정작 소중한 사람을 외롭게 두고 있지는 않나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지만 갈 때 마음속에 따뜻한 추억 하나는 가져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녁엔 쑥스럽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 손 한번 꼭 잡아주세요. 그 사람의 체온이 당신이 가진 어떤 통장 잔고보다 더 귀한 자산일지도 모르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밥상에도 따뜻한 온기가 가득하길 빕니다. 지금까지 윤정임 회장의 사연, 잔반통에서 건져 올린 300억의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도 따뜻한 가족의 정이 느껴지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가슴 울리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